여러분은 낯선 사람에게 선물로 과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집에 돌아와서 그게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한 연구자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쿠바에서 현장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무언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그를 가족과 함께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부적이었어요. 그 외국의 부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키식스칸 기어 엘리위이 언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더 친밀해지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에서 쿠바의 부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황민 씨의 것입니다. 현재 그는 하이퐁의 렛전구에 살고 있습니다. 민 씨는 민속 예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은 다양한 장소에서 현장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축제와 전통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하죠.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인데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민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연구하는 분들이 더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건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로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민 씨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2018년 초 그는 아기 딸이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가정은 따뜻하고 아이도 잘 자랐습니다. 일은 자신의 열정과 잘 맞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민속문화연구 및 보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자주 먼 곳으로 현장 연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를 발견하면 꼭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호기심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을 때가 많죠. 그해 7월, 센터는 그에게 기초 연구과제를 맡겼습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신앙의 융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택된 장소는 쿠바의 하바나였습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의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타리아와 같은 의식들이 있죠. 이는 서아프리카의 노예 신앙과 가톨릭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때 민 씨는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연구자가 실제 의식을 목격할 기회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쇼가 아닌 진짜 의식이었죠. 그것은 정말로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노트를 챙기고 아내와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출발했습니다. 이 여행은 10일 정도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바나에 도착했을 때 민 씨는 이 도시의 고풍스러운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쿠바의 동료가 그에게 특별한 의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동료가 소개해줬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요. 이름은 카클로스입니다. 이 사람은 쿠바의 고피입니다. 30대 정도의 남자로 피부가 약간 어두워요. 술을 좀 마시긴 하지만 아주 활발하고 재미있어요. 이 친구는 하바나의 거리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루락에 대해 아쉬워하더군요. 카클로스는 민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구시가지 지역인 센트로 하바나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현지 문화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래된 바에 대해서도요. 미는 눈이 반짝이며 모든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서양인은 메모를 하며 모든 것이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느꼈죠. 여행이 길어지면서 안내자가 민이 너무 궁금해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정말 산타리아 의식을 보고 싶냐고?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진정한 의식이라고요. 산타리아의 한 여인이 매우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한 자리를 부탁해볼게요. 그 말을 들은 미는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연구자들의 습성이 그렇죠. 진짜 원래의 것, 경건한 것에 대해 듣기만 하면 흥분해요. 전기에 뛰어들고 싶어 하죠. 너무 흥미로워 보이면 웃으며 더 물어보곤 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의식 중에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저 관찰만 할 수 있어요. 이 산타리아 분들은 그런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속으로는 아마도 종교의식의 일반적인 금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날 밤 의식을 앞두고 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의식을 목격할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랐죠. 그는 이미 많은 자료를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때 그는 아마도 자신이 유령을 사랑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는 몸 안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모호한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직감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젊은 연구자의 호기심은 모든 것을 압도했어요. 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말했죠. 아마 집을 떠나서 그런가. 물과 낯선 환경 때문이겠지.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것뿐이야. 별로 이상한 건 없어. 모두들 보세요. 가끔은 그 징후가 너무 일찍 찾아오기도 해요. 때때로 그 징후는 너무 일찍 찾아옵니다. 그건 이미 나에게 알려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잡지 못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어요. 결국 후회할 시간이 없었죠. 민호 형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날 밤 정말 조용한 밤이었죠. 형은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카클롯이 전화로 확인해줬어요. 그에게 어두운 옷을 입으라고 했죠. 장신구는 절대 착용하지 말라고. 민호 형은 그렇게 따랐어요. 그날 밤, 형은 카클롯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죠. 시계는 매 분마다 느리게 흘렀고, 형은 마치 불 위에 앉아있는 듯 했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고 싶었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카클롯이 오래된 차로 도착했어요. 그때는 이미 어두워졌죠. 카클롯은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민호 형에게 차에 타라고 했죠. 두 사람은 작은 골목을 지나 그곳으로 갔어요. 차가 좁은 길을 더 깊이 들어갔죠. 그곳은 군사기지 뒤쪽이었고, 민호 형은 카클롯이 익숙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좌우로 꺾이고 약간 망설였죠. 마침내 차가 오래된 집 앞에 멈췄어요. 겉은 허물어져 있었죠. 나무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간판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밖에서 보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차를 세우고 민호 형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잘 들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 찍지 마세요. 센테라 여사. 그녀는 정말 까다로워요. 형도 조심해야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관찰하세요. 나는 옆에서 서명할게요. 알겠죠? 민호 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순간 긴장했어요. 그 집 앞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용하면서도 뭔가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연구자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은 그 두려움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자
민호 형은 술과 담배 냄새를 맡았어요. 그 냄새가 바로 퍼졌죠. 안은 어두컴컴하고 그냥 긴 의자만 있었어요. 그때 민호 형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죠. 남녀가 모두 있었어요. 남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래 방에서는 한 할머니가 길게 모여 있었어요. 검은 피부를 가진 발목까지 오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흰 천으로 감싸고 신비로운 느낌이었죠. 그 할머니는 아마도 외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금 통통한 편이었고 검은 피부가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에는 은반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소리를 내며 어떤 신비로운 언어로 외치고 있었어요. 미는 그 소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때로는 낮고 때로는 높고 때로는 끊겼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어요. 그 할머니의 소리는 방 안에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한 중년 남성도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은 뒤집혀 있었어요. 하얀 눈동자만 보였죠. 젊은 여성도 있었고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어떤 언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둘러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는 한쪽에 서서 눈앞의 장면에 넋을 잃었어요. 손은 꽉 쥐고 노트를 메모하려고 했지만 아직 열지 못했어요. 그 연구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독특한 장면을 모두 기록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잊어버렸어요. 캐크로즈의 조언을 습관적으로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눈높이에 맞춰 카메라를 들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멈추게 한 것 같았죠.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내리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민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보통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입에서 스페인어로 무언가 중얼거렸고 그 소리는 섬뜩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움찔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그녀가 이미 준비한 의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어요. 린이 벌을 줄 거라고. 내가 더 이상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사진기를 치워버리라고. 그때 나는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얼굴은 굳어버렸죠. 재빨리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부끄러움과 함께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산타리아의 의식이었죠. 그녀는 의식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건 우연히 나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내가 몰래 찍는 걸 알고 있는 듯했어요.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고 의식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나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죠. 모두 긴장한 듯 숨을 죽였어요. 내가 카메라를 치우자 그녀의 표정은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그 순간 이후로 의식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타리아는 계속해서 의식을 이어갔어요. 북소리는 더욱 격렬해졌죠. 나는 더 이상 관찰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의식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나는 참고 있었어요. 이건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나는 조용히 서 있었고 산타리아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이미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다시는 꺼낼 용기가 없었죠. 의식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드디어 끝났어요.
산타리아는 의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서 나가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산타리아가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매우 빠르게 다가왔죠. 2시간 넘게 의식을 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2시간도 안 된 새로 산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그녀의 향기와 연기 냄새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죠. 그러고 나서 그녀가 웃었어요. 나중에 그 웃음을 떠올리면 그는 그때 깨달았죠. 전혀 차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음산한 웃음 같았죠. 그녀가 그의 손에 작은 빨간 부적을 주었어요. 아주 작았어요. 정교하게 바느질된 끈도 달려있었죠. 그녀는 빠른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천천히 다가가라고. 그 부적은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녀가 그에게 번역해 주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이것은 산타리아의 부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가 집이나 차에 걸어두라고 했어요. 신들이 모두 지켜준다고.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외부인에게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말로. 그는 정말 행운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는 정말 기뻤어요.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져버렸죠. 대신 연구자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는 그 부적을 손에 들었어요. 가벼운 느낌이었죠. 부적은 부드러웠어요. 바느질이 아주 정교했죠.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부적을 차에 걸어두자. 이 여행의 기념으로. 정말 특별한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감사했어요. 스페인어로 몇 마디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부적을 카바루의 수납함에 넣었어요. 카클로스는 그를 손님으로 맞이했죠. 돌아오는 길에 모두가 그가 그녀와 인연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누구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부적을 주는 건 아니라고. 안도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정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 부적이 평범해 보였지만 하필이면 끔찍한 일의 시작이었을까요? 진짜로 모든 것이 다 귀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쿠바에서의 출장도 잘 마무리되었어요. 아는 연구 자료를 꽤 많이 수집했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카바루에서 하이퐁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와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 그는 그 빨간 부적이 생각났어요. 하바나에서 받은. 서둘러 카바루에서 꺼냈어요. 부적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바나에 있을 때 바루가 서둘러 꺼냈어요. 가방이 망가진 걸 봤어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리고 센타 할머니의 말을 항상 기억했죠. 민이 자신의 자동차의 후미경에 그 가방을 걸었어요. 모두들 그렇게 했죠. 걸고 나서 가방을 두드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밤에 자주 다니니까. 부적이 있으니 이건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삶은 다시 평범한 리듬으로 돌아갔어요. 3일 후 그는 센터에서 일하러 갔어요.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돌아다녔죠. 집은 따뜻했어요. 이제 아이도 건강해요. 일도 잘 풀렸어요. 국내 현장 조사도 다녔고 전통 축제에 대한 기록도 했어요. 민속 관습에 대한 연구도 했죠. 민은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했어요. 고국에 돌아온 후 2주 정도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아니면 단순한 불운일 뿐이라고. 그날 민은 밤에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에서. 하노이에서 축제를 조사한 후 늦게 출발했죠. 시계는 거의 12시가 다 되어갔어요. 고속도로는 정말 어두웠어요. 양쪽은 드문드문 나무들이 있었죠. 민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머리는 흐릿하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에 가면 누워서 푹 자고 싶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차의 뒤쪽에서 들려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차를 쳐서 소리가 난 것 같았죠. 그때 미는 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후방 거울을 통해 살펴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 안은 어두웠거든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미는 아마도 자신의 차가 자갈길을 지나면서 돌이 튕겨서 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일이었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몇 킬로미터 더 달렸어요.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3번 연속으로 들렸죠. 정말 분명하게 들렸어요. 리듬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치고 있는 것 같았죠. 우연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죠. 급히 도로 옆에 차를 세웠어요. 차 안에 모든 불을 켰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내려갔어요. 나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앞뒤를 살펴봤어요. 각 문을 세심하게 점검했어요. 유리창 하나하나도 확인했죠. 심지어는 핸드폰 불빛으로 뒤를 비춰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고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없었어요. 차에 걸린 나뭇가지도 없었죠. 도로는 아주 깨끗했어요. 아무런 소음도 없었고 자갈이 튀어오를 일도 없었어요. 나는 그곳에 잠시 서 있었어요.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차가 100m 정도 달리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들렸죠. 마치 여러 손이 함께 차의 양쪽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더 세게 가속했어요. 정말 빨리 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렸어요. 내내 나를 따라다녔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났을 때 조명이 더 밝은 길로 들어섰어요. 그제야 그 소리가 멈췄어요. 드디어 조용해졌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나는 차 안에서 10분 정도 더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내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죠. 내가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것 같다고. 장거리 운전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어요.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웠죠. 그때 아내가 늦게 돌아온 나를 걱정했어요. 나는 차가 조금 고장이 났다고만 했어요.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는 하노이에서 일정을 마쳤어요. 밤에 하이퐁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번에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이전에 그 소리가 들렸던 고속도로를 피했어요. 긴 도로를 지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아마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서야 안도했어요. 속으로는 그녀일 거라고 생각했죠. 지난번엔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7시, 3시쯤 들린 것 같아요. 하지만 차가 도시로 돌아올 무렵 그 텅 빈 도로를 지나면서 다시 그 소리가 커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제 뒤의 의자에서 가벼운 두드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손가락으로 의자 뒤를 두드리는 것처럼요. 그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몸이 얼어붙어 버렸죠.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직진했어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두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저를 따라오는 건지, 그건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과학자인 저 같은 사람은 현실적인 사고를 하죠.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항상 이성을 통해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무서운 건 저는 그 빨간 부적이 차 안에 거울에 걸려있는 걸 전혀 연결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도요. 그 부적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나쁘거나 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그 소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적인 것들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연속으로 그 소리를 들으니 누구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죠. 매일 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쿠바 여행 중에 무언가 건드렸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도 그 빨간 부적과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그건 단순히 산타가 준 평범한 부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도 늦은 밤에 일어났어요. 저는 하노이에서 하이퐁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죠.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미는 훨씬 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노이에서 하이퐁으로 운전하고 있었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요. 이번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를 지금도 괴롭히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맑고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민호의 차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밝게 비추며 앞쪽을 환히 밝혔습니다. 민호는 운전하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레일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거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민호의 첫 반응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10m쯤 다가가자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긴 흰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정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의 불빛이 그에게 비추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속했습니다.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는 본능적으로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민호는 후사경을 슬쩍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흰 그림자가 돌아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흰 천 아래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저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은 색만이 존재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혼비백산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차는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후사경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귀는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가 불빛이 있는 길에 도착했을 때 양쪽에 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제야 민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기운이 빠진 듯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그런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상상이었을까? 거울 속에서 그 형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없던 그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쿠바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온 것 같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나는 쿠바에서 뭔가가 나를 따라온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나를 따라오는 걸까요? 그 밤 이후로 차에 오를 때마다 그는 매우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많은 경우 그는 중앙미러에서 힐끗 쳐다봤고
차의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불안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차의 에어컨은 꺼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밤에 차를 탈 때마다 그는 항상 조명을 켰습니다.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운 기분은 계속 남아있었죠.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민이 건강하지만 예전에는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꾸 몸이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항상 몸이 차가웠고 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39도까지 열이 나버렸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내려갔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열이 나버렸습니다. 민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병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몸이 약해졌다는 결론만 내렸고 영양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일주일 먹어도 아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창백해졌죠. 그녀의 얼굴은 항상 창백했어요. 입술은 마르고 눈은 피곤해 보였죠. 그녀는 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은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내에게 약을 잘 먹으라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때 그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면서 차에서 겪은 이상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그의 3개월 된 작은 딸도 밤마다 울어대곤 했습니다. 젖을 먹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몸은 구부러져서 힘없이 보였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끔은 웃기도 했죠. 아이의 웃음은 순수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그 아이는 깊은 밤에 웃고 있었고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민과 그의 아내는 번갈아가며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자장가를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기가 새벽 가까이까지 울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마치 깊은 피곤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은 이런 일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울 때마다 그 아기의 눈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옷장 근처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아기는 그곳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이 그곳에 가까이 가서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차가웠을 뿐입니다. 민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호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열이 나고 있었죠. 그때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도 약간 창백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민은 말하길 그는 하이퐁의 모든 병원을 다니며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그리고 하노이까지 가서 좋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고 약만 처방해주고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돈은 물처럼 쏟아지는데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약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어도 다 토해냈습니다. 민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소식을 듣고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민은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에 돌아온 이후로 아이는 돌보느라 바빠서 그때 겪었던 이상한 일은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적 이야기를 꺼내자 민은 그때의 노크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흰 그림자를, 특히 그 빨간 천 주머니, 흰 그림자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붉은 부적이었습니다. 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영성과 관련된 것들이 아주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작은 딸은 밤새 울기만 했습니다. 아직 3달도 안 된 아기입니다.
그 나이에 아기는 많이 자야 하는데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울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밤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면서 어두운 구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그 구석이 차가웠습니다. 방의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정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깨어났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는 떨고 있었고 차가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방금 꿈을 꿨어.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할머니가 내 아이들 곁에 서 있었어.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 너의 남편은 신에게 팔렸어. 여보, 너무 무서워.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 아내가 그 말을 하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 하얗게 변한 얼굴. 그 모습은 하바나의 산타리아와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난달에 준 빨간 부적 가방.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음의 신에게 팔려버렸어. 그건 마치 민의 머리 위에 걸린 사형 선고 같았어. 그는 멍하니 앉아있었어. 두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이제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거나 이성적으로 해석할 여유가 없었지.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 길가에 있는 흰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어. 아내는 밤새도록 기침을 했고, 아내의 꿈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서 답이 되었지. 쿠바에서 온 어떤 것이 그를 따라왔어. 그리고 그건 그 혼자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었어. 그는 가족까지도 겨냥하고 있었지. 미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 하바나에서의 그 밤부터 센터리아 의식까지. 그리고 그 산타리아 여인. 빨간 부적 가방을 주었고 이상한 두드림 소리를 들은 것까지. 길 위에서 비틀거리는 흰 그림자를 봤어.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 그녀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얼굴이 창백해질 거야. 그 부적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는지 물어봤어. 그는 차 안에 걸려있다고 했지. 그때 그녀가 말했어. 여보, 그 부적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 우리는 스승을 찾아봐야 해. 너무 무서워.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 이 말을 하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 미는 아내를 안아주었고 그렇게 위로했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정말 혼란스러웠어. 연구자였지만 이제는 구달 스승을 찾아야 했어. 그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그 끔찍한 꿈들이 계속 이어졌지.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 모두가 오싹하지? 그 말, 그녀의 남편은 죽음의 신에게 팔려버렸어. 그건 마치 사형 선고가 걸려있는 것 같았어. 저쪽 반구에는 그의 아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녀가 꿈에 나타나서 치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누가 듣고도 소름이 돋지 않겠어? 맞지, 여러분? 다음 날 아침, 미는 그 빨간 부적 가방을 열기로 결심했어. 그동안 그는 안에 평범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 열어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지. 눈앞의 것들이 그를 죽일 것 같았어. 그 붉은 천 안에는 그가 슬퍼할 줄 알았지. 행운의 부적은 전혀 없었어.
안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있었어. 빨간 실로 묶여 있었지. 머리카락은 바짝 말라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형태가 남아 있었지. 여자 머리카락인 걸 알 수 있었어. 그 옆에는 작은 물고기 비늘이 있었어. 역시 바짝 말라 있었지. 하얗게 변해 있었어. 마치 오랫동안 햇볕에 말린 것처럼. 그리고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가죽 조각이 있었어. 그 위에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지. 스페인어도 아니었고 영어도 아니었어. 전혀 본 적 없는 이상한 글자였지. 나중에야 그게 고대의 문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갈색 가루가 조금 있었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 썩은 냄새가 났어. 핏줄처럼 보였지. 나는 그걸 보고 심장이 철렁했어. 분명히 행운의 선물이 아니었어. 센타다 할머니는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카를로스도 아마 모르고 있었겠지. 혹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걸 거야. 나는 무심코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어. 차에 걸어두었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어. 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지. 그 종이 조각과 가죽 조각을 동료에게 보냈어. 미국 민속을 전문으로 하는 틴에게. 그 사람은 물고기 신앙에 대한 전문가였어. 그는 쿠바와 주변 나라에서 여러 해 연구를 했었지. 15분도 안 되어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우 당황했지. 그가 말했어. 행운의 부적에는 절대 비늘과 말라붙은 피가 들어있지 않아. 그건 저주받은 부적이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적이지. 너는 누군가에게 저주받은 거야. 이해해? 내가 말했지. 너는 이미 큰일 난 거야.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상대방이 계속 말했어. 지금 누군가가 죽음의 신과 거래하고 있어. 센타다 쪽에서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적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이 대신 죽음을 감당하게 해. 너가 선택된 사람이야. 그 비늘은 부적에 영혼을 묻기 위한 것이고 그 가죽 조각은 신과의 계약이야. 너는 빨리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을 거야. 내가 말했지. 전화를 찍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눈물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그녀는 그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했지. 센타리아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그 죽음의 신 부적을 그에게 준 거야. 그가 누군가를 대신해 죽음을 짊어지게 하려고. 그가 점점 잃어버린 건 우연인지 고의인지 이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생명과 가족이 위태롭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 하이퐁에도 그런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 외부인 부적, 센타리아 부적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저었어. 누군가는 그를 하이즈엉으로 데려가서 남이라는 스승을 소개했어. 그는 부적을 잘 다룬다고 하더라. 그는 그날 바로 하이즈엉으로 갔어. 남 스승은 시골에 살고 있었어. 보통 사람처럼 보였지. 남 스승은 대략 60세쯤 되고 조금 마른 편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아주 빛나고 있었어. 그를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어. 그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그는 천천히 쳐다보았어. 그가 한마디 했어. 너는 지금 그 부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한번 보자. 내가 말했지. 민이 떨고 있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냈어. 그걸 남 스승 앞에 두었지. 남 스승이 그 부적을 집어들었어. 그의 얼굴이 즉시 변했어. 그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부적을 내려놓았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지. 이건 죽음의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야. 이걸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너는 죽음을 부르는 징후가 있어. 알고 있니? 미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스승에게 물었지. 스승은 얼굴이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
나는 이 일을 수십 년 해왔어. 국내의 부적에 대해선 수없이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정말 이상해. 처음으로 나는 그 힘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 왜냐하면 이건 고대 신들과 연결되어 있거든. 우리의 악령과는 다르지. 나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정신 준비해. 보름날이 오면 다시 와. 백당 강가에서 의식을 해. 거기서 기운이 흘 거야. 강물로 치료할 수 있기를 바라. 이제 너는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그 부적에 아무도 손대지 마. 그것을 밖으로 꺼내보지도 마. 그냥 두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야. 밤에 자면 불을 켜. 절대 끄지 마. 너무 아프면 그냥 참고 있어. 조만간 갈 거야. 내가 끝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알겠지? 남씨가 그렇게 말하니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어. 누군가 나를 구해주겠다는 게 기쁘지. 하지만 남씨도 성공할지 확신이 없다고 했어. 왜냐면 그가 처음으로 이런 일에 손을 대는 거니까.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남씨에게 감사하고 나서 차를 타고 방으로 돌아갔어. 며칠을 기다리면서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졌어. 지금은 열이 나서 힘들어. 어떤 날은 아침에 말하곤 했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작은 아이는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아. 먹고 나면 바로 토해. 그 아이는 너무 창백해.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민씨는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걸 처음 보았어.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그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이 일을 넘기지 못할까 걱정이야. 가장 무서운 건 나를 따라오는 존재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놓아줄지 아닐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점점 더 집착할지도. 정확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 밤이 다가오고 있어. 민씨는 남씨와 함께 하이지엉에서 백장강으로 갔어. 남씨는 강가의 한 빈터를 선택했어. 물 아래로 얼굴을 향하게. 남씨는 강물이 이를 더 강하게 도와줄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는 물건들을 꺼냈어. 마법의 물은 유리병에 담겨 있었어. 그리고 소금이 담긴 봉투, 마른 풀다발, 몇 개의 향, 살아있는 수탉 한 마리, 빨간 천이 담긴 봉투를 중앙에 놓았어. 주변의 남자들이 바다 소금을 뿌려서 원을 만들었어. 남씨가 곧 의식을 시작한다고 말했어. 아마도 누군가 소리칠 수도 있어. 누군가가 소리칠 수도 있어. 너는 무엇을 보거나 들더라도 움직이지 말고 도망치지 마. 너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일이 망가질 거야. 민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그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어. 차마, 침착해. 그때 남씨가 의식을 시작했어. 먼저 그는 향을 피웠어. 3개의 나무를 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수탉을 들었어. 주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얼거리는 듯했어.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았어. 코르크는 소리치듯이 몇 번 외쳤어. 루크가 마치 소리치듯이 몇 번이나 울부짖었어요. 루크는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듯했죠. 의식을 읽고 있었어요. 루크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달게 목을 베었죠. 피가 쏟아졌어요. 선명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루크는 주술을 외우며 피를 소금 주위에 뿌렸어요. 그것이 신비로운 액체를 만들어냈죠. 보는 이들은 경악했어요. 그 후에 그는 성수를 꺼냈어요. 그것을 그 작은 주머니에 뿌렸죠. 그리고 그는 주머니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마른 풀을 태웠어요. 주머니는 빠르게 타올랐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끔찍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루크는 그 주머니를 불 속에 던졌어요. 주머니는 타기 시작했어요. 주머니 주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타는 소리와 루크의 목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주머니가 타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비명은 정말 무서웠죠. 그 소리는 끔찍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 같았죠.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이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외국어처럼 들리는 소리였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민속의 언어 같았어요. 민호는 소금 주위에 서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죠.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섰어요. 그 비명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세나 타랑의 목소리였죠. 루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주술을 계속 외웠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죠. 주머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점점 더 강해졌죠. 그리고 그것은 점차검은 덩어리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높았어요. 그 덩어리는 민호보다도 더 컸죠. 그 덩어리 속에서 민호는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의 모습과 같았죠. 하얀 머리. 그가 길에서 본 그림자 같았어요. 그 형체는 덩어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 불 속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듯했죠. 루크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그 덩어리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씨처럼 재빠르게. 그는 바다 소금을 던져 넣었어요. 그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가. 내 자리로 가. 남씨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덩어리는 사라졌고 그 안에 여성 형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도 저절로 꺼졌어요. 그때 남씨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약 5분 정도 굳어 있었고 그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민씨에게 말했죠. 그것은 떠났어. 너는 많이 화가 났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꼭 기억해. 타인에게서 어떤 것도 받지 마. 다시 그런 곳에 가면 영성 관련 물건은 조심해. 소중한 것들.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가져오지 마. 다시 그런 일을 겪으면 나는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민씨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남씨가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 이후로 그는 그런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몸을 굽혀 남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씨를 집으로 보냈죠. 그날 밤 이후로 민씨의 집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병도 없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잘 먹고 잘 지냈죠. 며칠 후에는 일어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작은 딸도 조금씩 나아졌죠. 밤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잘 자고 잘 먹었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방을 응시하지 않고 예전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그의 차에서도 더 이상 소음이 나지 않았고 길가에 유령이 서 있는 일도 없었죠. 그 집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 후 민씨는 산타리아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신앙과 관련된 것에 연관되고 싶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하면 신앙이 강한 지역으로 가는 것조차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씨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호황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저에게 보내온 이야기죠. 정말로.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리고 민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신뢰해주셔서 이야기를 보내주셔서요. 가족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최신 소식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면 채널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 중에 자신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동의를 얻어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채널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다른 여러분 그냥 채널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리며 다시 만나요.